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만 제대로 먹혀도 왠지 궁금해서 계속 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애니 역시 첫 화의 충격으로 시청자들을 빠르게 붙잡아 마지막까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처음부터 충격을 주어 시청자들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꼭 붙드는 작품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었을 때 노래와 함께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 등으로 많은 호응을 불렀던 작품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애니메이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원작 만화의 충격적인 전개와 그것을 1화로 긴 분량에 녹이면서까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최애 아이는 제목 자체가 일종의 언어 유희로서 주인공인 의사 아마미야 고로의 최애 아이돌인 호시노 아이를 뜻하면서 동시에 사망 이후 그녀의 아들 호시노 아쿠아마린으로 환생하게 된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화는 사실상 영화와 동일한 분량인 만큼 다양한 서사가 녹아들었던 에피소드로 일단 시작부터 의사였던 주인공 아마미야 고로가 자신의 최애 아이돌인 호시노 아이의 주치의가 되는 것도 모자라 그녀의 임신 사실을 숨긴다는 다소 막장스러운 전개로 시작되는데요. 호시노さんは初めてですね。ちょい本物推しのアイドルが妊娠しとる。 여기까지만 봐도 꽤 충격적인 전개지만 이후 고로는 그녀의 스토커에게 살해당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니 임신했던 아이의 아들로 태어나 있다는 더더욱 충격적인 전개로 이어지게 되죠. 게다가 자신과 함께 태어난 쌍둥이 여동생 역시 자신과 같은 전생자의 기억, 상당히 조숙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최애 아이돌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점에 만족하며 나름대로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1화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런 예측하기 힘든 전개의 연속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이 빌드업으로 작용해서 결말부에서 터지는 충격인데요. 출산으로 인해 1년 동안 지명도와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카리스마와 능력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모성애의 각성으로 진실된 미소까지 더해져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높게 성장하게 되는 아이. 그러나 아이의 스토커이자 아쿠아의 전생인 고로를 살해했던 료스케가 다짜고짜 그녀를 찾아와 그녀를 살해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와중 아이는 자신들의 자녀인 루비와 아쿠아를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거짓말이 아닌 진심을 말하게 되는데요. 二人が大人になってくのをそばで見てたい。これは言わなきゃ。ルビー、アクア、愛してる。この言葉は絶対嘘じゃない。 시종일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개와 흐름, 거기에 대해 마지막에 충격만이 아니라 감동과 아련함까지 시청자들에게 더하는 결말. 이 모든 게 집약된 1화야말로 결국 지금 최애 아이를 이끌어준 힘이자 강한 원동력이지 않나 싶네요. 隠してプロローグが終わり、俺は俺の復讐劇を始める。 다음은 충격적인 전개로 팬들을 1화 만에 빠뜨렸던 애니입니다. 괴수 8호는 울트라맨이나 가면라이더, 고질라 시리즈와 같은 특촬물에 대한 오마주가 가득한 작품으로 소년 만화치고는 다소 마이너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인데요. 매력적인 캐릭터, 시원시원한 전개, 호쾌한 전투 이외에도 1화부터 참신한 설정과 연출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주인공인 히비노 카프카부터 다른 소년 만화 주인공과 달리 32세로 아슬아슬하게 아저씨라는 점부터 이미 신선한 것 같습니다. おじさんってばさっさと気づきなさいよおじさん。おじさんじゃないです。まだ32です。 카프카는 괴수가 활개치는 세계관 속에서 방위대를 꿈꾸었지만 재능이 없어서 포기하고 몬스터 스위퍼라는 청소단체에서 괴수의 뒤처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방위대를 목표로 하고 있던 레노가 신입으로 몬스터 스위퍼에 들어오게 되고 카프카에게 대체 왜 꿈을 포기했는지 묻습니다. 카프카가 재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레노. なんで諦めちゃったんすか。お前も年取ったらわかるように。わかんねえっす。俺は諦めないんで。 하지만 몬스터 스위퍼로서 나름대로 잔뼈가 굵은 카프카의 조언, 레노도 레노 나름대로 그를 응원하면서 화해하게 된 두 사람이었지만 난데없는 괴수의 등장, 이후 죽을 위기에 처한 두 사람이었지만 다행히 방위대의 등장으로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남게 된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게 됩니다. 카프카 역시 이번 기회로 다시 꿈에 도전하기로 하죠. やっぱなるべきっすよ、防衛隊員。ありがとな市川。諦めることが悪いとは思わないけど俺もう一回防衛隊員目指。 이렇게 잘 끝날 줄 알았던 그의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괴수. 다짜고짜 나타난 괴수의 공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카프카. 다급히 레노가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괴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先輩。 게다가 지나가던 노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두 사람 모두 당황하는 걸로 1화는 막을 내리죠. 아저씨가 주인공이라는 설정, 왕도적으로 전개되다가 갑작스럽게 마지막에 이르러서 주인공이 괴수로 변하게 되면서 호기심을 자아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충격이라고 하면 자극적인 전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괴수 8호는 코믹하게 장르를 바꾸면서 시청자들의 몰입을 유도했던 만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자, 그럼 이번엔 똑같이 괴수가 나오지만 분위기는 정반대인 작품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작품 진격의 거인. 보통 일하는 평화롭던 일상이 무너지고 주인공이 능력을 각성하는 것으로 시청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일반적인데요. 진격의 거인은 이 공식을 지키지 않은 채 극한의 절망감을 몰아가 당시 시청자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진격의 거인 1화는 중반까지 에렌의 꿈을 통한 떡밥, 에렌과 미카사의 평화로운 일상 등 평범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이들 말고도 마을에 있던 주둔병단도 대부분 나태해져서 거인이 밖에 있다는 게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게 연출됩니다. 하지만 爆発がやつだ巨人だ 다른 거인들과 달리 벽 안쪽을 내려다보는 초대형 거인의 등장. 지금도 진격의 거인 하면 생각나는 상징적인 장면일 텐데요. 도입부에서 깔리는 나레이션은 아직도 많은 시청자들이 손꼽는 명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부서진 벽과 거인들의 침공으로 속수무책이 되고 뒤늦게 전투를 벌이지만 거인들에게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죠. 주민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에렌 역시 엄마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지만 ミカサそっちを待て急げミカサエレンミカサを連れて逃げなさい 잔해 속에 깔린 어머니. 에렌과 미카사가 잔해를 치우고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역부족이었죠. 시시각각 거인들이 다가오는 상황. 어머니 카를라가 아이들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때마침 찾아온 조사병단의 한네스가 거인을 무찌르고 다 같이 돌아가자고 해보지만 最後から言うことを聞いてよ犯人子供たちを連れて逃げて俺は巨人をぶっ殺してきっちり3人とも助ける 공포에 질린 한네스는 그대로 에렌과 미카사를 데리고 자리를 이탈합니다. 결국 인간들은 거인들에 대해 제대로 된 반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패배하는 것으로 1화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저 자신들의 무력감과 굴욕감만을 깨닫게 되는 엔딩이었던 것 같네요. 뭔다요 中と外をつなぐもの一体何から僕らを守ってるんだろう 그럼 이번에는 절망스럽지만 희망이 남아있는 작품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충격적인 일화를 이야기하려면 약속의 네버랜드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귀엽고 수려한 그림체, 희망차고 밝은 색감과 달리 1화부터 서서히 세계관에 대한 불길한 암시를 해주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세계관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작품이었는데요. 약속의 네버랜드는 그레이스 필드 하우스라는 고아원에서 주인공 엠마가 다른 고아들과 함께 자신들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みんな起きてほら遊んでないで支度しな 고아원 그레이스필드 하우스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다들 가족처럼 지내는 곳으로 여기서 최연장자인 엠마는 다른 연장자인 노먼과 레이와 함께 동생들을 잘 돌보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의 목에는 번호가 새겨져 있고 날마다 의문의 테스트를 치르기까지 하죠. 여기까지만 봐도 수상한데 시설 밖으로는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규칙까지. 이곳은 아무리 봐도 수상쩍은 곳이었죠. 그들이 나갈 수 있는 건 12살이 되거나 혹은 그 전에 양부모를 배정받는 것뿐. 이렇게 온통 수상쩍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엠마는 시설 밖은 어딘지 모르게 위험하다고 다 같이 생활하는 지금이 만족스럽다는 이유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소탈하게 보냅니다. 어느 날 코니가 양부모를 배정받아 고아원을 떠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아끼는 인형을 놓고 갔단 걸 알게 된 엠마. 코니에게 인형을 주기 위해 몰래 밖으로 나가지만 그녀가 목격한 것은 너무나 참혹한 진실이었습니다. ハウスを出ても頑張るコニーコニー 친구의 죽음에 슬퍼할 새도 없이 다짜고짜 나타난 것은 이형의 괴물.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곳의 끔찍한 진실을 떠들게 되는데요.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엠마에게 노먼은 탈출하자며 그녀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줍니다. 사실 모두 식량이었다는 반전 자체는 어느 정도 유명한 클리셰이고 이런 내내 떡밥을 뿌렸던 탓에 사실 눈치 빠른 시청자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연출과 완급 조절, 그리고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다져나가는 희망적인 연출 덕분에 시청자가 다음 화를 볼 수밖에 없게 했던 것 같네요. やっぱり人間の肉が一番だ。私たちは食料違うよねコニーじゃなかったよね 다음 작품은 마지막까지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작품으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화가 무려 1시간짜리나 되는 리제로. 하지만 긴 분량을 잘 녹인 덕분에 더 좋은 시작으로 완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리제로는 일단 시작부터 평범한 주인공 스바루가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짜고짜 이 세계로 전이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환생 트럭으로 전생되지 않았던 탓에 다른 애니 속 주인공들과 달리 튜토리얼 마냥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캐릭터도 없습니다. 스바루가 마주한 건 이 세계의 날강도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위험뿐이었죠. 그렇게 위기에 처한 스바루였으나 다행히 지나가던 소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요. そこまでよ今なら許してあげる 그녀에게 홀딱 반하게 된 스바루는 그녀를 쫓아다니며 어떻게든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던 그녀였지만 스바루는 어떻게든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 은혜를 갚으려고 했고 결국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둑맞은 휘장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니는 두 사람. 그녀가 사테라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도 그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俺にも手伝わせてくれ。言っておくけど何のお礼もできません私はサテラそうか、いい名前だ。 이후 휘장의 행방을 알게 된 두 사람은 펠트의 작물 창고에 들어가게 되지만 안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시체, 그리고 곧바로 누군가에게 습격당하는 스바루. 뭘 해볼 새도 없이 안으로 들어온 사테라마저 습격을 당하게 되고 두 사람은 결국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俺が必ず。どうしたよ兄ちゃんどういうこと？ 하지만 정신을 차리니 다시 원래 장소, 곧바로 작물 창고로 향하니 원래라면 죽었을 영감은 멀쩡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루프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그저 꿈인지 의심하는 스바루. 이후 휘장을 가져간 펠트와 함께 자신이 휘장을 가지고 가겠다고 교섭하는 스바루. 그러나 교섭 장소에 나타난 엘자는 그와 마찬가지로 휘장을 요구하는데요. 다행히 교섭은 스바루 쪽으로 기울지만 그가 신이 나서 휘장을 원래 주인에게 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엘자의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元の持ち主探して返すんだよ。なんだ関係者なのね 갑자기 공격하는 엘자. 그녀는 롬 영감을 쓰러뜨리고 이어서 펠트마저 순식간에 쓰러뜨리는데요. 스바루는 어떻게든 그녀에게 덤벼보지만 상대는커녕 오히려 복부를 베이고 내장을 쏟아내며 그대로 죽어갑니다. 그렇게 다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死んだのか。死んだ。どうしたよ兄ちゃん 눈을 뜨자 돌아온 것은 또다시 이전과 같은 시작점. 그리고 그는 다시 사테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스바루를 기억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자신을 질투의 마녀라고 부른다며 화를 내기만 합니다. 다짜고짜 히로인이 사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주인공 역시 1화 만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망하는 충격적인 전개. 마지막에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이 마무리되어 다음 화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待って、無事でよかった。さてら。人を嫉妬の魔女の名前で呼んでどういうつもりなの 그럼 이번에는 리제로와 달리 이 세계 전 인물이 아니라 정통 판타지 작품으로 소개해볼까요? 고블린 슬레이어는 베르세르크로 대표되는 정통 다크 판타지 작품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게 등장했음에도 불구 충격적인 전개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요. 사실 1화는 고블린 슬레이어가 아니라 여신관의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15살이 되어 처음으로 모험가가 된 그녀는 햇병아리 모험가들과 파티를 이루어 고블린 소탕을 떠나게 되죠. 一緒に冒険に来てくれないか？聖職者がいなくってせめてもう一人欲しいんだ。ゴブリン退治さ。 파티원들은 검사, 무투가, 마법사는 마법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유망주고 검사 역시 고블린을 퇴치한 적 있는 나름대로 재능 있는 인물들이었는데요. 격투가 역시 자신감을 보일 정도로 다들 재능은 훌륭했던 것 같았지만 이들은 고블린이 약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하지 않았고 걱정이 된 여신관이 돌아가는 편이 좋지 않은지 묻지만 이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ゴブリンなんて4人もいれば十分ですよ。大丈夫でしょうか一度戻って準備をした方が心配しなさんな私が殴り飛ばしてあげる 결국 이들의 방심은 치명적인 위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중간에 서로 갈라지게 된 여신관과 마법사, 설상가상으로 고블린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어 마법사가 다치기까지 합니다.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실전 경험은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뒤늦게 검사와 여투가가 찾아온 덕에 여신관은 마법사를 치료하지만 어째선가 회복이 됐지 않습니다. 게다가 검사 역시 잔뜩 흥분하는 바람에 그만 검을 놓치게 되고 분노한 무투가가 고블린을 제압하지만 자신보다 더 큰 덩치의 홉고블린에게 오히려 제압당하게 되는데요. 이후 고블린에게 붙잡혀 그대로 험한 꼴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여신관은 어떻게든 마법사를 부축해 도망치지만 마법사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고블린들에게 다시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 고블린 슬레이어. 갑자기 나타난 고블린 슬레이어는 손쉽게 이들을 제압한 뒤 상황을 하나하나 파악해갑니다. 일단 고블린의 독 때문에 마법사는 회복이 되지 않았고 검사의 경우는 동굴에서 긴 검을 휘두르는 바람에 처참하게 패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고블린 슬레이어. 거기에 더해 고블린의 함정에 걸려들어 그들 모두 습격까지 당한 것이었죠. 毒だ。もう間に合わん。ホラー穴で振るには長すぎる。暗い洞窟で
明かりは松明だけまずそいつに目が行くだろう。奴らはバカだが間抜けじゃない。 그렇게 고블린 슬레이어는 여신관과 함께 고블린들을 해치우게 되는데요. 다행히 모투가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험한 꼴을 당해 정신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블린들을 모조리 해치우고 나니 남은 건 그저 겁에 질려있던 새끼 고블린들. 하지만 고블린 슬레이어는 이들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子供殺すんですか？生かしておく理由など一つもない。 이후 파티는 완전히 해체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신과는 다시 고블린 슬레이어와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하는 것으로 1화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흔한 용사 클리셰를 처절하게 깨는 것도 모자라 그들의 비참한 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연출, 냉혹하다 못해 기계적인 주인공과 오히려 아직 어린 개체까지 처절하게 살해하는 비정함, 모두 판타지 RPG 게임을 하다 한 번쯤 생각해보던 소재였지만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묘사했던 점에서 충격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教わった通り防具を買いました。そうか。今日も来るのか。 그럼 다음은 충격적인 반전으로 시청자들의 뒤통수를 때렸던 작품으로 소개해볼까요? 치유물의 원조라고 하면 여러가지 할 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표작이라고 하면 학교 생활이라는 주장에는 아마 대부분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치유물, 그러니까 치명적 유해물 말이죠. 학교 생활은 귀여운 그림체와 밝은 오프닝으로 많은 시청자들을 낚았던 작품인데요. 하지만 분명 이 애니 처음부터 어딘가 심상치 않다는 떡밥을 계속 뿌립니다. 일단 애니는 주인공 유키가 아침이 되어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잘 보면 그녀는 집이 아니라 학교에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자료실이 아니라 취침실이라는 쪽지. 遅刻行くよ太郎丸。 게다가 강아지와 함께 등교. 하지만 일단 분위기가 밝고 주위 학생들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 그냥 이런 애니에서 흔히 나오는 다소 엉뚱한 미소녀인가 싶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어서 나오는 오프닝은 또 전형적인 밝고 귀여운 오프닝이라서 그렇게 심각하다는 느낌 역시 들지 않고요. 그렇게 학교 생활부에 들어가니 책을 읽고 있는 내향적인 미키, 뜬금없이 삽을 정돈하고 있는 쿠루미, 그리고 어른스럽게 요리를 해주는 유리가 있습니다. 잠시 잡담을 나누고 모두와 함께 식사를 마친 뒤 교실로 가는 유키. 하지만 얼마 안 가 교실에 찾아온 미키는 강아지 타로마루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太郎丸がいなくなっちゃってて。太郎丸！こら太郎丸！待て！ 타로마루를 찾아 원예부, 방송실, 물리과학실, 음악실까지 찾게 된 두 사람. 어찌저찌 해서 겨우 타로마루를 붙잡는 데는 성공하고 학교생활부에서 다같이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가방을 놓고 왔다는 걸 알게 되고 서둘러 교실로 돌아가는 유키. 가방을 찾았는데도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친구들과 떠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다시 그녀를 데리러 온 미키의 눈에 비친 것은 太郎丸が逃げ出してさ、犬だよ。学園生活部で飼ってるの。先輩！どうしたの？ 처참하게 변한 교실. 사실 학교 밖은 좀비로 가득했고 그녀들은 모두 학교에 갇혀 하루하루 힘겹게 생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사실 급격한 장르 드리프트도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이미 군데군데 떡밥들이 가득했는데요. 원예부에게 유키가 인사하지만 정작 유키가 사라지자 원예부 사람들이 사라져 있다거나 칠판에 적힌 영어는 위험이나 모두와 공부하는 건 즐겁지만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라던가 전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연출은 물론 일화를 다시 보면 촘촘하게 설계된 복선을 찾아갈 수 있는 재미까지 마련된 잘 설계된 충격적인 일화였던 것 같네요. やっぱ緊張してる？上級生だからって緊張しなくてもいいのに。です。 다음은 똑같이 반전이지만 아예 제작진조차 작정한 반전 작품으로 소개해볼까 합니다. 식령제로는 일본 테마 만화인 식령의 프리퀄이자 스피노프로 기획된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원작 식령은 적당한 개그와 함께 테마 액션이 가미된 작품으로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던 작품은 아니었지만 식령제로가 완전히 만화의 인지도를 바꿨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뤄는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対象はカテゴリー C、シカオン。攻撃開始。 식령제로는 원작과 달리 20대의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들은 방위성 초자연 재해대책본부 특수전술대 제4과, 일명 특전사과라고 불리는 조직입니다. 특히 주인공 토오루는 연인의 복수를 위해 특전사과에 들어왔다는 지극히 주인공스러운 설정을 가지고 있죠. 現場に向かう。奴の匂いがする。この手でやる。 해당 세계관은 또한 이미 악령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카테고리 C 정도만 돼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카테고리 B는 거의 괴수로 그야말로 재앙에 가깝게 묘사됩니다. 하지만 특전 사건은 카테고리 B 정도는 나름대로 해치울 실력자들인데요. 그렇게 간신히 해치웠더니 얼마 안 가 또다시 카테고리 B가 새롭게 등장. 연이은 사건에 토오르는 복수 대상이 흑막으로 있다는 걸 직감하는데요.
どったのマミちゃん。カテゴリー B の模様です。カテゴリー B が立て続けに出現するなんて。 복수를 다지며 다시 출전하는 토오루와 특전 사과. 작전 수행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결국 카테고리 B를 잡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 한숨 놓으며 안도하던 와중 토오루는 문득 죽은 나비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복수 대상 주위에 있던 나비. 그리고 다짜고짜 동료 마사키의 손이 잘리고 이후 뭐가 뭔지도 모른 채 허무하게 사망. 마사키를 죽인 건 검을 들고 있는 어느 소녀였고 뒤늦게 그녀가 카테고리 A라는 걸 알게 되지만 이들 모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순식간에 썰리게 됩니다. 카테고리 A. 한편 토오루에게 갑자기 다가온 무전. 연락한 건 이미 망령에 조종당한 오퍼레이터 마미. 그녀는 지휘실에서 사령관을 살해하고는 토오루에게 저승에서 보자며 그대로 살하게 되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해보지만 순식간에 굴러떨어지는 건 히로인 나츠키의 목. 토오루는 이윽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그 역시 무참하게 사망하게 됩니다. トールさんもすぐ来てくださいね。諦めてって言ったでしょ。 사실 1화의 주인공들은 어디까지나 배경인물들에 가까우며 실제 주인공은 원작 만화처럼 여고생이자 테마사인 카구라와 요미로. 실제로 2화부터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제작사도 작정했는지 공식 사이트에서 1화 방영 이후 비주얼 자체도 식령제로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식령 원작의 주인공들로 대체됩니다. 그야말로 다들 1화를 위해 설정된 캐릭터인 셈이죠. 1화가 끝나고 이어지는 게 엔딩이나 오프닝 테마도 아닌 화제 소리뿐인 것도 이러한 충격을 배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런 파격적인 시작을 만들어낸 작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이네요. 계속 어두운 작품만 다루었던 것 같은데 잠깐 분위기 좀 환기해볼까요? 다음은 약반 설정으로 시청자를 붙잡는 작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설정부터 시작해서 연출은 물론 1화의 전개까지 모두 포함해서 문짝 그대로 충격을 논하려면 좀비랜드 사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좀비랜드 사가는 공식 홈페이지 줄거리나 티저 비주얼만 보면 미소녀들의 시리어스한 좀비 생존기 정도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애니 시작도 그런 분위기에 맞춰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일단 이 애니는 주인공 사쿠라가 꿈을 다짐하며 아이돌 모집 원서를 내려고 집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여기까지 보면 딱 평범한 아이돌물 시작처럼 보이지만 시작도 강렬하지만 이후의 전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찌저찌 저택에서 기억을 잃은 채 눈을 뜬 사쿠라. 하지만 주위는 좀비로 가득했고 이후 기지를 발휘해 좀비들을 해치우고 서둘러 저택을 나섰지만 그녀에게, 아니 이 애니는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뒤통수를 후려치는데요. 사실 이미 경트럭에 치였을 때 그녀는 이미 사망했고 좀비가 되었던 것이었죠. 참고로 사쿠라는 애니 시작하고 1분 15초 만에 사망하게 되는 셈인데 아직까지도 주인공이 이렇게 빠르게 사망한 애니는 없다고 합니다. 최근 시작하는 이세계 전생물의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점점 시간이 단축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기록은 유지 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사실 반전은 더 있었습니다. 경찰관에게 공격당할 위기에 처한 사쿠라. 그런 그녀를 타츠미 코타로라고 밝힌 남자가 구하더니 다짜고짜 그녀에게 아이돌을 하면 된다나 뭐라나 그러고는 거의 강제로 그녀를 데스메탈 콘서트장으로 끌고 가죠. 俺の名前は辰巳幸太郎。お前をアイドルにする男だ。 全然アイドルやない。 사실은 이 애니는 시리어스한 좀비 생존물이 아니라 개그물과 좀비물을 섞은 심지어 사가연 홍보 아이돌물이라는 전대미문의 장르였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라이브를 시작하게 된 사쿠라였지만 좀비들이라 제대로 된 노래를 할 수 없으니 헤드뱅잉에 좀비 특유의 개성이나 내지르는 게 전부였죠. 글쎄요, 아이돌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락 콘서트였던지라 라이브는 무사히 종료됩니다. 하지만 뭐 좀비니까 어쩔 수 없을까요? 결국 관객을 향해 다시 공격하는 바람에 마냥 무사히 끝나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홍보에서 시작된 거한 낚시, 강렬한 시작, 그 이후에도 몇 번인가 이어지는 장르 드리프트. 정말 이만큼이나 독특한 의미로 충격적인 일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있나 싶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네요. 無理ですって見てわかるでしょ。何ができるって言うとですか。だからこそ全ての常識をひっくり返す存在なんだ。信じろ。お前ならできる。
이번에도 좀비물이지만 학교 생활이나 좀비랜드 사가와도 완전히 다른 작품입니다. 학교 생활이 힐링일 것 같다가 참혹함을, 좀비랜드 사가가 시리어스인 척 맛간 개그를 보인다면 존백은 뒤틀린 청춘 활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애니의 내용이나 전개 자체도 충격적인 편이긴 하지만 일단 사실 이 애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다름 아닌 색채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회사에 취직하게 된 평범한 주인공 텐도 아키라.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일에 집중하지만 사실 회사는 블랙 기업이었고 계속되는 야근과 잔업으로 점점 몸과 정신이 망가져가기 시작하죠. 그의 정신이 점점 무너져 내릴수록 주위 색채도 흐릿해져 흑백 톤으로 변해가는 게 참 인상적인 연출인데요. なんでこの会社で働いてんだっけ。もうなんでもいいや。ブラック企業って大変そうだな。どうかこのまま目が覚めませんように。 회사에서 짝사랑하는 선배 오토리에 대한 마음으로 겨우 하루하루 버티던 그였지만 그녀가 사장과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고 그마저도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버린 아키라. 그렇게 그저 망가진 채로 하루하루 살아갈 것만 같았지만 어느 날 세상은 좀비 팬데믹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되고 보통이라면 더더욱 절망과 좌절에 휩싸이겠지만 아키라는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회사에 안 가도 된다는 이유로 말이죠. なんだこれ。ゾンビ。っていうか、今日から会社行かなくてもいいんじゃね。 세상이 좀비로 가득해지고 동시에 아키라가 삶에 대한 환희를 다시 느끼기 시작하면서 세상도 색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아키라는 파란 하늘은 물론 자신이 흘리고 있는 빨간 피조차 아름다운 색으로 인식하면서 오랜만에 삶에 대한 충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モノトーンの世界だった。いつから忘れてたんだろう。なんて素晴らしいんだ。何しようか。バイクの大型撮りたかったんだよな。スカイダイビングも今日からは全部できる。 그가 제일 먼저 하자고 마음먹은 건 오토리에게 고백하기. 상대에게 이미 임자가 있다고 해도 일단은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찾아갔지만 현관에는 이미 모르는 남자의 구두가 있었는데요. 한참 전에 좀비가 된 사장, 자신을 부려먹기까지 한 사장에게 오히려 아키라는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하고 그대로 사장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좀비가 된 사장은 결국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사장을 처리한 아키라의 앞에 나타난 건 大鳥さん。初めてあなたを見たその日からずっとあなたのことが大好きでした。 사장과 열심히 불륜을 저지른 사이 흉측하게 좀비가 된 그녀였지만 아키라는 그녀를 측은하게 여기며 진심을 고백한 뒤 그대로 집을 뛰쳐나갑니다. 이후 홀로 편의점에 오게 된 아키라.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들로 가득한 하루였을 테지만 아키라는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좀비 세계에서 하고 싶은 일 100개를 만들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俺たちの命があとやりたいことをやれる時間はあまりにも短い。 참신한 연출, 좋은 의미로 맛이 가 있는 캐릭터, 비상식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납득이 되는 전개. 좀비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충분히 시청자로 하여금 재미와 감동 둘 다 안겨주었던 정말 강렬한 1화였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1화만큼은 어떻게든 시청자의 주의를 끌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됐건 몰입감이 높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오늘 보신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참신하고 충격적인 연출과 스토리로 시청자를 붙잡는 작품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충격적인 1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 외에도 생각나는 충격적인 1화가 있나요?